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는 횡보하고 있고 알트코인 중에 저장성 코인들이 지금 스토리지나 시아코인 같은 어떤 그런 코인들이 지금 상승이 가파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관한 그런 얘기랑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2.0에 관한 말씀을 일단 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의 암호화 회사, 그래서 첫 번째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그리고 기타 4명의 코디파이의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파일럿 프로그램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다라마 캐피탈, 그리고 후오비,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 그리고 트러스트 로지까지 6개 회사가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를 하는데, 이더리움 2.0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테이킹은 참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의 보안을 추가하지만 평범한 일반인에게는 복잡할 수 있으며 인출키 도난 및 분실 또는 잘못된 자금 이체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디피는 거래소, 관리자, 자금, 지갑 및 기타 잠재 고객이 고객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기대되는 이더리움 2.0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테이크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낸스의 창펑자오는 부사장이 바이낸스에 대한 스테이킹을 통해 사용자는 노드를 설정하거나 최소 스테이킹 양, 시간 또는 기타 캐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자, 스테이킹하는 어떤 그 보상에 관해서 내가 받으려고 누군가 트위터에서 떠든다거나 텔레그램에서,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어떤 지갑에 보내라, 이런 걸 믿지 마시고, 대형 거래소들은 아마 바이낸스나 후오비가 지금 파일럿 테스트 한다는 얘기를 보니까 그들도 또한 지원을 할 거예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나 이런 데도 분명히 추후에 영향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스테이킹 이자를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일단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냥 있으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아코인이 요 근래 들어서 상승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 설명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시아코인하고 몇 가지 코인도 같이 곁들여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트코인이 다 사라질 거야. 이게 지금 시아코인이나 아니면 스토리지가 시세가 상승하는 게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시 마시고, 저는 분명히 그들도 이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오스가 할 일이 있고 이더리움이 할 일이 있고, 같은 플랫폼 어떤 그런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 특성화가 다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아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아는 분산형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위한 암호화폐다. 이게 스토리지 서비스를 한다는 게 이게 핵심 키워드고, 시아코인의 모회사는 중국의 네뷸러스다. 중국계 코인이에요. 그래서 중국 자금이 흔들 때는 중국 자금 위주로 되게 많이 흔들고, 시아코인은 ERC20 토큰은 아니에요. 시아코인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든 암호화폐다. 그걸 알아두시고, 채굴을 하는 어떤 그런 코인이에요. 그래서 A식, 엔트마이너 A3, S1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A식 같다, 엔트마이너 채굴기 같다,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장비로 시아코인도 채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비슷한 기반의 코인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업비트에도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골렘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GNT라고. 그리고 오늘 상승세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스토리지 코인이 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시아코인하고 스토리지는 거의 흐름이 맥락이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골렘이랑 RLC라고 있어요. 아이제 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슈퍼컴퓨터 기반에서 지분 증명해준다, 이런 어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일코인은 중간 단계에 있는 코인인데, 파일코인도 크라켄 거래소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코인 지급을 해줄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인 배포가 돼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 네임은 상장돼 있는데
코인이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파가 아마도 저장성 코인, 이 스토리지 기반 서비스의 코인에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작용해서 전반적인 시세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티스 코인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해외 차트리스트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갈 때가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가진 않았어요. 근데 현재 차트상 나쁘지 않고 거의 바닥권에 거의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스트라티스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하기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신규 참여하실 분들은 자제를 하시고 뭐 사라 마라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스트라티스를 향후 며칠간 좀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맥스 보고서가 비트코인의 A식 마이닝에 통합이 강화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이 A식 제조업은 더 넓은 채굴 농장 운영 부분과 마찬가지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식이 더 싸잡아서 전체 점유율을 높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맥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황소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75%인 비트메인이 지난 18개월 동안 마이크로비트와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에게 지배력을 잃고 있습니다. 후자는 2019년에 시장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맥락을 가만히 보시면 2017년에 비트메인이 점유율이 75%였대요. 그러면 후자가 2019년에 차지한 점유율이 35%다. 그러면 65%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비트메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채굴, 뭐 이런 채굴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메인은 여전히 최고 경영진의 권력 투쟁 속에서 거의 희소한 기업 지배 구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별 루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가 그렇게 가지 않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는 비트메인에서 누르든지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저는 눌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리플 코인이 눌리시지? 비슷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 지배력이 이렇게 강한 세력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관해서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본인들이 주인이 있는 회사가 탄생시킨 게 비트코인 캐시인데, 로저버는 사이드로 껴있긴 하지만 당연히 결론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비트메인 IPO라는 얘기가 이제 카나안이 나스닥에 이제 상장된 IPO가 성공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쑥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IPO 얘기 나오면서 소프트뱅크랑 몇 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매스컴에 이제 노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지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이거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 우리는 그리고 투자할 생각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뭔가 뒤가 구리면 항상 번복 기사가 이 바닥엔 항상 되게 많이 나왔어요. 비트메인도 망한다. 우지환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 지 몇 년 전서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나왔어. 지금은 뭐 경영진의 권력 투쟁이 어쩌느니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뭐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흔들흔들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걸 보시라는 거죠. 근본적인 걸. 그리고 어떻게 비트메인이라는 회사가 A식 칩셋을 왜 장악을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냐. 저는 이제 항상 연결짓는 게 소프트뱅크하고 항상 연결을 짓는데, 소프트뱅크가 ARM이라는 이 회사에 지분을 대거 인수하면서 주인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저전력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ARM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1위 회사거든요. 그리고 ARM이라는 회사가 원래 근본적으로는 영국 기업인데, 애플사가 원래는 ARM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암칩이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폰 12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비트메인은 망하지 않을 거고,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 앞으로 지켜보시고, 비트메인 IPO가 어떻게 등극을 하나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IPO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시세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저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비두는데,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교육 플랫폼 출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뉴스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너무 웃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다 폐쇄시킬 거다 이런 얘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뉴스에 또 버젓이 이런 뉴스가 나와. 국가에서 어떻게 암호화폐 산업에 관해서 장려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크립토커런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기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큰 맥락의 흐름, 거짓 뉴스를 걸러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연준 회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규모 대차 대조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위협이 아니다. 현재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밤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기 보면 달러에 댐이 있는데 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달러를 계속 찍어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엑센추어를 통해서 지금 디지털 달러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탄생해서 자산시장으로 등극하기까지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계속 거쳐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다 거대 자본 세력에 있어서 그들의 플랜에 있어서 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달러가 디지털 달러로 순간적으로 바뀔 거다. 갑자기 그런 디지털 세상으로 바뀔 거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러가 디지털 달러로 순간 이동은 없다라고 이제 제가 한 문장으로 제가 여기 표현을 써놨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원화로 계산해서 일반적으로 결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디지털 원화도 마찬가지,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엔화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시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에는 5%, 10%, 20% 이런 식으로 시간이 1년, 2년 흐르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는 나중에 100%까지 디지털화된 어떤 그런 커런시들이 창궐하는 시대로 점진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개구리를 갑자기 끓는 물 속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끓는 냄비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중이란 속성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뭐 의식 안 하고 그냥 숨을 쉬듯이 어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인플레이션의 기대는 여전히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생산이 안정화되고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되고 점차적으로 다시 상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우리의 목표보다 낮게 유지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연준 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화폐의 지속적 발행으로 현재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러를 그렇게 찍어냈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서민 경제에서 돈은 돌지 않아요. 서민들은 점점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 물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국가에서 세수 창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도세 앞으로 2023년부터 걷겠다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해서 좀 약간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낮으면 양도세가 높고 예를 들어서 집도 마찬가지로 보유세가 높으면 양도세가 낮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한국에 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민 가셔야죠. 근데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어디냐 또 인도나 그리고 호주 그리고 중국에 그리고 거의 그런 나라들에 가서 세금도 내보고 어떤 나라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5년 이상 체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체류를 해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사람 사는 동네는 다 그 비슷비슷하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이더리움이 $300 이더리움이 카르다노를 따라서 다음 주요 암호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이더리움이 $300 넘을 거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만 원 정도 될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지는 한 2-3주 정도 지났어요 벌써.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진짜 36만 원 넘어갈지 아니면 한번 꺾고 나서 올라갈지. 근데 어쨌든
올해 6월달이나 7월달부터 하반기까지는 12월달까지는 비트코인보다는 아마도 이더리움에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총 높은 코인들 위주 중에도. 그래서 암호자산 투자가 인생 역전이라는 이 공식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집 사기에는 부담스러워.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조막돈으로 암호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예전에 2017년 같은 불장을 발해서 지금도 머무르고 있는 거죠.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거액을 투자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대로만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난 빨리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마인드도 분명히 필요해요. 시간이 흐르면 어쨌든 인생 역전은 아니겠지만 수익률은 분명히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가격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암호자산 투자가 인생 역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는 안중에도 없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리스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일어나는 데까지는 올해 아마 3분기, 4분기를 만약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격이 안 오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빚져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시장에 못 남고 많이 떠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대세 큰 흐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카카오에서 이제 진행하는 클레이튼 프로젝트에서 클립이라는 이 코인을 발행하면서 클립 지갑을 발행을 하면서 여기서 유통을 시켰죠.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밥이 다 돼가네? 지금은 뜸들이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이 유통돼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관도 할 수 없어. 지금 현재 상태는. 근데 카카오에 전자지갑이 탑재돼가지고 이런 플랫폼이 이미 탑재됐다는 얘기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이 다 정해졌다. 페이스북에서 왓츠앱을 통해서 노비라는 이 전자지갑을 왓츠앱에 탑재를 시켜서 왓츠앱을 통해서 전 세계 뭐 달러라든가 아니면 뭐 유통되는 여러 가지 어떤 피앗머니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지갑이잖아요. 그럼 향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앞으로 이제 나올 리브라도 있겠지,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도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나 이런 것들도 이 코인에 탑재돼서 유통돼서 전 세계적으로 운영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뜸들이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밥뚜껑을 열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서 한중일 홍콩 스테이블 코인 제한 등장, 이게 5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 중국이 어떠네, 일본이 어떠네 색깔론을 대입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배척해. 중국은 싫어, 일본 너네 쪽발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게 안 좋은 그런 게 있고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자본시장에 관한 그런 이미지만으로 그냥 접근을 하면 사실상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매스컴에서 조장한 거예요. 유튜버들이 조장한 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MBK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005년 설립한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서 바이아웃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제가 여기 빗썸 자본줄 물음표를 하나 딱 던져놨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MBK 파트너스는 한중일 자본이 다 뭉쳐져서 움직이는 사모펀드예요. 아시아 1위. 여기 보면 17조라고 써있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색깔론을 대입해서 중국 자본 너네 필요 없어, 일본 자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과연 MBK 파트너스가 탄생될 수 있을까요? MBK 파트너스는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예전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있을지 없을지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빗썸이 예전에 이제 투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자본줄이 누구냐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뉴스가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핵심 주축이 사실은 짜잘짜잘한 바지 사장들 나오기 전에 MBK 파트너스가 사실 거기 핵심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뉴스가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지워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서부터 빗썸을 되게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서 계속 쳐다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코빗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뭐 아시다시피 넥슨이라는 회사가 이제 뒷받침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 빗썸은 하여튼 뭐 회계적으로 이런 저런 면에서 하여튼 우리가 뉴스적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어떤 거대 자본 세력이 다 있는, 망한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좀 약간 여기서 이득을 다들 취하셔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좀 말이 길었네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